제가 이제 어느 분들이 오시는지 사실 잘 몰라서 이제 뭘 이야기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스럽기도 사실 하는데요. 저는 그 LG CNS 입사를 해서 지금 한 17년, 18년째 지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건 이제 SI 프로젝트이고, SI 프로젝트 중에서도 아키텍트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가지는 LG CNS가 가지는 혹은 제가 가지는 아키텍처에 대한 상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아키텍트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아마 배포된 자료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상위 레벨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재밌게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 생각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보다는 아무튼 그 각 챕터마다 좀 보시고 제가 사례 위주로 제가 했던 경험들 위주로 쭉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리드 아키텍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오픈CA 혹시 들어보신 분 다들 들어보셨죠? 오픈그룹 서티파이드 아키텍트라고 해가지고 오픈그룹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증을 주는 아키텍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오픈 CA에 관련된 그 체계를 그대로 이제 원래 IBM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IBM에서 그 아키텍처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체계를 갖다가 오픈 그룹에서 받아다가 오픈 그룹에서 전 세계적으로 서티파이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보통 말씀을 하는 이제 아키텍처의 영역들 자체에서 보면 리드 아키텍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드 아키텍트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칩 아키텍트 뭐 이런 뉘앙스를 아마 많이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칩 아키텍트는 사실은 그 어떤 재정적인 혹은 어떤 한 회사의 어떤 아키텍처를 결정해낼 수 있는 주로 이제 고객분들이시라 이제 저희들 SI 업체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칩 아키텍트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보통 프로젝트나 일반 이제 그렇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총괄하고 아키텍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리드 아키텍트라고 이제 디파인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리드 아키텍트가 이제 저희가 원래는 그 단순하게 한 서너 명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리드 아키텍트고 뭐 별 소용 없지 않습니까? 보통 뭐 기술자 한 명, 개발자 한 명, 설계자 한 명 이렇게 이제 보통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쭉 해왔던 대규모 프로젝트, 그러니까 은행 프로젝트들이 아마 제가 좀 많은데요. 카드나 은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투입되는 인원이 작게는 뭐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뭐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서 아키텍처를 원하는 이미지대로 그려 나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매번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앙다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역할 중에서는 사실 아키텍트 역할이 저희가 이제 원래 처음 제가 여기 회사 입사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뭐 아키텍처 뭐 DBA라든가 아니면 이제 TA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키 뭐 그렇죠. 이런 분들 이런 어떤 프로페셔널한 어떤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사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응용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키텍처 영역들도 보통 200명씩 혹은 300명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그분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해내고 그 조합해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내려야 되거든요.
물론 SI 입장에서의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의 의사결정 분명히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런 어떤 의사결정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주도해야 될 사람, 그런 것들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 리드 아키텍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희는 디파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은 실제로 이제 저희 그 LG CNS 내부적으로 보면 강의가 일단 개설되어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차를 보면 리드 아키텍트 이제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의, 그다음에 수행 역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여기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굉장히 주마간산적으로 훑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리드 아키텍트가 왜 필요한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관점별로 좀 나누면 비즈니스 관점, 그다음에 아키텍트 관점, 그다음에 콜래보레이션 관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은 콜래보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 관점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 보통 프로젝트 가면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잡는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다음에 TA, 그러니까 하드웨어 담당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 인티그레이션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인프라 팀장이 원래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이제 SI 프로젝트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관리 역할밖에는 사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인티그레이션 기술도 알아야 되고 걔를 전체적으로 엮어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아키텍처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든 DA 영역이든 아니면 소프트 아키 영역이든 아니면 TA 영역이든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만 그 투비 이미지를 그려내는데 실수가 없고 혹은 성공적인 오픈을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관점, 그다음에 비즈니스 관점은 사실은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프로젝트 일원으로서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관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용이라는 게 크게 보면 인적 비용하고 그다음에 물적 비용이 있는데 인적 비용이나 물적 비용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걔를 관리할 것인가도 사실은 아키텍처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대부분의 장비라든가요,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아키텍처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그 아키텍처가 제시하는 표준들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응용의 생산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응용팀들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에서 만약에 표준을 잘못 제시를 하면 재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컴플레인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아키텍트들도 신이 아닌 이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예측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어떤 표준들을 제시를 해내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라이얼 에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사이트를 가진 리드 아키텍트가 그 표준에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 검토해내고 전체적으로 이 방향이 맞아 저 방향이 맞아를 이렇게 지시하고 알려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프로젝트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지금 현재 하는 역할들은 지금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보면 뭐 기술 쪽에 좀 치우치는 경향, 그러니까 저희 아키텍트들이 기술 쪽에 좀 치우치는 경향, 그 다음에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뭐 전체에 대한 인식이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유기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유기체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나는 팔만 만들 거야, 나는 다리만 만들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혹은 얘가 움직이게 만들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시스템을 조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빨리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혹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관점은 사실은 이제 그 해외 사례하고 지금 국내 사례하고는 좀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PM과 아키텍트가 동등한 선상에서 사실은 이제 리드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전체적인 표준과 전체적인 그 구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면 PM은 단순히 돈이나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만 관장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양립해 나가는 형태로 해서 칩 아키텍처 제도 자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PM 밑에 응용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팀장이 있고 이런 형태로 사실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조망에 관련된 부분들 혹은 뭐 시스템 구성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얘를 이제 좀 더 투비는 좀 더 사업적인 측면들,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다음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 하면 DB 한 명조 아니면 T 한 명조, 소프트웨어 한 명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싱해서 인프라팀 하나 구성하고 사실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지원적인 역장, 그러니까 응용이 메인이고 응용에 대한 개발이 메인이고 아키텍트가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사실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아키텍트가 선도하고 아키텍트가 응용 자체를 이끌고 나가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투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아까 오픈CA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리드 아키텍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픈CA에서 마스터 서티파이드 IT 아키텍트 레벨 2 정도 급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만 가서 안 되는 영어로 이제 열심히 외국놈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해가지고 땄어요. 근데 되게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오픈CA한테 저희가 외국한테서 직접 어플라이를 해서 직접 어떤 자격증을 얻어야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사실은 여기 소프트웨어 진흥협회인가요? 거기서 아마 따로 하나 또 만들었죠. 결국은 올해는 아마 오픈CA 관련된 부분들을 대행하는 형태로 아마 해서 아마 자격증을 아마 그 기관에서 여기 맞나요? 다른 데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아키라고 하는 거가 말 그대로 그냥 저희 제가 이제 맨날 저희 후배들 교육할 때 자바 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아키야? 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바에 대한 표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부분 소프트웨어 아키라는 그런 어떤 명칭을 가지신 분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뭐라 그러지? 표준 만들고 가이딩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결국은 딱 그 영역, 프로그래밍 영역에 관련된 부분만 계속 쳐다보니까 제가 이제 맨날 넌 진짜 자바만 하는 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생각해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제가 바라보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SI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런 구조체에 대한 어떤 만드는 것들을 결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그런 어떤 큰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잠깐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오픈그룹에서 이제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나름대로는 사실은 이제 은행 프로젝트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아키텍처 통합 그룹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프라 팀 밑에 인프라 인원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옆에 통합 아키텍처 팀이 따로 존재를 하고, 그 통합 아키텍처 팀이 전체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쪽 리더로서 계속 일을 해왔고요. 저는 이제 하나은행하고 휴업,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KT 있습니다. KT BIDW 프로젝트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쭉 담당을 해왔습니다. 자, 예.
국내 이제 여러 회사들, 저희 IT 회사들 주로 보면 이 리드 아키텍트에 대한 인증 자체를 사실은 좀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기술직으로서 보통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기술직으로서 최고의 어떤 레벨에 올라가는 사람은 전문위원.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소프트웨어 아키를 하든 테크니컬 아키를 하든 어플리케이션 아키를 하든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게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의 꿈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꿈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거친 중간 단계로서 리드 아키텍트는 반드시 좀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세션에서 말씀드리는 그 리드 아키텍트는 프로젝트 내라는 한정을 좀 지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큰 조직, 그러니까 칩 아키텍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LG CNS의 칩 아키텍트가 누구야? 그러면 한 분 있으셔야 되겠죠. 전체 아키텍처를 의사결정을 지으시는 한 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CIO 정도 수준이 되면 칩 아키텍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전체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정짓는 건 프로젝트 내에 아키텍처 총괄 담당자로서 시니어급 기술 리더십을 확보한 전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사람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프리세일즈 미션 이제 저희도 이제 보통 여기 고객사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고객사분들 계시면 고객사분들한테 사실 프리세일즈를 하죠. 세일즈 영업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점점점 영업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어떤 SI 프로젝트에서 영업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아키텍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그걸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아키텍처 구조를 전체적으로 알고 그걸 갖다 설명을 해서 이 SI 회사 같은 경우 그 SI 회사에서 그걸 고객한테 세일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리세일즈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이제 프리세일즈를 꽤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반응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사 사례 어땠니가 가장 많죠. 우리하고 경쟁사가 어땠니? 우리하고 유사한 공공기관이 어땠니? 혹은 우리하고 유사한 어떤 것들은 어떻게 구현했니? 사실은 저희가 그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국내에 있는 그 은행의 아키텍처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키텍처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를 고객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객이 하기 때문에 내가 타사에서 있는 아키텍처가 성공을 했어. 그러면 나도 그 아키텍처를 내가 도입을 해서 뭔가를 그냥 따라가면서 성공하고 싶어 라는 그런 욕구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저희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타 등등, 부산은행, 최근에 한 부산은행, 그다음에 다 똑같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간혹 랭귀지적으로 보면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닉스로 처음 은행에서 원래 메인프레임 계열에서 유닉스로 처음 이렇게 바꾼 혁신을 이뤄내신 분들이시고 지금 이제 또 다른 혁신은 사실은 요즘 들어서 전북은행 쪽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C에서 자바로 트랜짓하는 이런 아키텍처적인 어떤 혁신들을 사실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어떤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사실은 가장 안전빵으로 타사 사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희가 아키텍트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 나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아키텍처를 사실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플랫폼이 이제 OSS, 오픈소스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KT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는 아닌데, 일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픈소스로 사실은 좀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로서 선행해서, 그러니까 당신네, 고객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상에서 어느 게 가장 적합한지를 사실은 저희가 미리 체득하고, 혹은 경험을 가지고, 혹은 어떤 사례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혹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저희 아키텍트들의 어떤 입장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랭귀지적으로 잡아다, 랭귀지적, 플랫폼적으로, 인텔 기반의 인텔 베이스의 어떤, 하드웨어다, 내지는, OS적으로 보면 그냥 리눅스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왜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당신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다. OSS 비용적으로 좋다. 사실은 꼭 좋은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OSS에 대해서는. 근데 비용적으로 반드시 좋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어떤 기술을 접근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프리세일즈 단계에서는 사실은 고객의 비즈니스를 우선하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우선하는 게 사실은 가장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프리세일즈에서 어떤 자세 역량 혹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아키텍처적인 우월성, 리더십 자체를 세일링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아마 프리세일즈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한 관련돼서 보면요, 저희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 SI 업체들 보통 보면은 프리세일즈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제안하죠. 제안해서 사실은 제안서를 제출하죠. 근데 제안서 제출을 하기 전에 사실 RFP가 나오죠. 근데 RFP에 보면 아키텍처가 다 그려져 있죠. 네, 요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카피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다 유사한 나와 경쟁 상대에 유사한 어떤 회사에 있는 아키텍처를 나도 유사하게 한번 그려볼 거야 라고 해서 나름 이제 고객사분들이 그리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SI 입장으로 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아키텍처적인 구성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영업적인, 그러니까 벤더들의 영업적인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모양새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RFP상을 보면. 그래서 적어도 사실은 저는 이제 아키텍트라고 하면 그 RFP를 쭉 읽어봤을 때 얘하고는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얘는 좀 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를 사실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안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특히 이제 국내 SI 어떤 풍토라든가 환경 하에서는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 써져 있는데 결국은 고객이 가져온 RFP 상에서 과연 우리가 제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돈도 맞아야 되겠죠. 비용적으로도 내가 그 RFP에서 요구하는 어떤 리퀘어먼트를 다 미트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를 비용적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기능적이라든가 성능적으로도 다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가장 먼저 찍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정말로 이게 효율적이야? 내지는 이게 여기에다가 이 제품을 껴넣었을 때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어? 사실은 그게 매번 사실 제가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매번 어떤 잘못된 프로젝트가 이렇게 끼어들므로써 거기에 이제 소모되는 공수가 너무너무 컸던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걔를 빼내거나 아니면 걔를 리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다 보니
SI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선택하신 고객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린 이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어. 그려와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뭐 OSS 플랫폼으로 들이밀어도 여기는 뭐 먹힐 곳이 있어. 또 먹히지 않을 곳이 있어. 사실 이제 뭐 각 지역마다 뭐 미국에다가 OSS 플랫폼을 들이밀어서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동남아시아 쪽에다 갖다 먹힐 수도 있는데 요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이쪽 후진국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쪽들에서 오히려 그 오픈소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된 테크놀로지에 좀 더 그 뭐라 그러죠? 환영을 하는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제한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비용, 기능, 그다음에 비기능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협상은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착수인데요. 착수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프로젝트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가장 두 가지잖아요. 일정하고 사람이잖아요. 일정하고 사람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규모로 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렇게 일정을 잡습니다. 아키텍처 쪽에서는 보통 설계, 그다음에 분석, 설계, 구축, 그다음에 테스트, 이행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통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아키텍처 쪽에서는 프로토타이핑을 저희는 계속 가져갔습니다. 단순하게 프로토타이핑이 이제 어떤 화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POC라든가 BMT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키텍처가 기능적으로 얼마나 완벽한가를 보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얘가 업무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보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비기능적으로 얘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분석 설계 단계에서 항상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별도 패스를 넣고 별도 인원을 사실 할당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던 부분들이 사실 레슨드런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리드 아키텍트는 착수 단계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끌고 가야 되겠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 초반에 초반에 어떤 투입되는 리소스 PM분들이나 이런 리소스 투입된다 그러면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는데 리소스를 반드시 넣어야 될 곳과 넣지 말아야 될 곳을 사실 리드 아키텍트 입장에서 반드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PM분들이 응용 베이스가 많고 하다 보니 사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사실은 나중에 가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력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그 마일스톤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일스톤 혹은 일정의 WBS에 관련된 부분들은 착수 단계에서 일단 리드 아키텍트가 생각을 가지고 디파인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뭐 범위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아키텍트 정의라는 게 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하면은 TA 쪽에서 아키텍트 정의하고요. DA 쪽에서 아키텍트 정의하고 AA 쪽에서 아키텍트 정의합니다. 근데 유니파이 시키는 작업들 내지는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되겠어를 갖다가 누군가 검토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치 맞지 않는 퍼즐처럼 나중에 그 그레이존들이 생기고 그 그레이존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결국은 비효율을 낳고 결국은 프로젝트의 어떤 혹은 시스템의 어떤 완성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뭐 이런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은 아까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리드 아키텍트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내가 사실은 의자형 인간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 T자형 인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의자형 인간처럼 여러 분야를 두루 알면서 이렇게 쳐다봐야죠. 그래서 너네는 너네에서 핵심, 대신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DA에서 핵심은 이건데, TA에서의 핵심은 이건데, 혹은 인터페이스에서의 핵심은 이건데, 혹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에서 핵심은 이건데, 보안이 이 부분이 틀렸어를 지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리드 아키텍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물론 저도 그런 능력은 사실 잘 안 됩니다만은, 매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찝어내고 먼저 코렉팅하고 들어가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스템 완성도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은 아키텍처 정의라고 하는 활동 자체는 각 영역에서 사실은 200명 정도 된다고 아까 그랬었잖아요. 아키텍처 정의. 그러면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디파인하는 아키텍처 정의는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밑그림 하나 그려줄게. 이것대로 해. 여기를 기반으로 스타트해가 아키텍처 정의입니다. 리드 아키텍트 입장에서는. 내가 그게 RFP가 인풋이 됐든 제안서가 인풋이 됐든 뭐가 인풋이 됐든 나는 이런 모양으로 나는 이 시스템을 만들 거야가 리드 아키텍트가 가지고 있고 그걸 그려내는 작업들이 아키텍처 정의이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고객의 어떤 어그리가 없으면 사실은 되지 않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키텍처를 이 아키텍처 검토 결과에서 나쁜 점과 좋은 점들을 계속 이렇게 스캔을 했다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슈화시키고 그 이슈화시키는 부분들을 고객한테 의사결정을 받고. 근데 뭐 소규모 프로젝트면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뭐 5,600명의 개발자가 움직여야 되는 뭐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잘못하고 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어떤 그 아키텍처적인 결정이 한번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사실은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아키텍처 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아키텍처의 영역 자체에 초반 제안이나 아니면 RFP상에 그려져 있던 어떤 아키텍처의 잘못들을 미리 좀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슈사항들을 갖다가 미리 디파인하고 걔를 결정을 짓고, 그래서 내가 기본 설계 레벨, 그러니까 상세 설계 레벨은 아니더라도 기본 설계 레벨의 데이터 아키텍처나 테크니컬 아키텍처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리드 아키텍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디파인을 해서 그걸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상세 설계를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 말하는 아키텍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슈 취합해서 그다음에 정리하고 목록화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 아키텍처 협치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은행 C레벨 요즘 사실은 좀 저희가 이게 원래 처음 하나은행에서 좀 시도했던 부분인데 이게 좀 많이 일반화가 됐어요. 저희 LG CNS 하나은행에서 처음 시도했던 많이 좀 일반화가 돼가지고 프로토타이핑과 아키텍처 협치에 관련된 부분들 아마 많은 SI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그래서 아키텍처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사결정권자들과 내가 이 아키텍처를 확정짓는 작업들을 이 아키텍처 협의체를 통해서 공식화시켜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키텍처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좀 다들 여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대부분이신가요? 뭐 데이터 아키텍처나 테크니컬 아키텍처는 없으신 조신가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면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잠깐 저희가 이제 그 상위 레벨 수준에서 뭐 찍어야 되나 뭐를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설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개념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DA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DBA를 했던 사람인데 DA 출신이다 보니 사실은 이 개념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그리고 하는 프로젝트는 사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념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은 에지이즈 모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투비를 만들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일반 SI들이. 근데 사실은 개념 모델을 한번 아니더라도 개념 모델을 뭐 타사에 혹은 어떤 패키지에 있는 개념 모델이라도 내가 동종업계, 만약 통신 모델이다, 혹은 내가 뱅킹 모델이다, 혹은 뭐 카드 모델이다, 이런 것들 한번 들고 한번 내가 대조를 해볼 필요는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뭐 외환 업무, 뭐 혹은 뭐 통신의 어떤 수납 업무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결국은 상위 레벨에서 한번 얘 구조는 뭐 메타 구조 형태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시만텍 모델을 그냥 갖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이라도 좀 그 개념 모델들, 일반적으로 시중에 널려 있는 개념 모델들과 한 번쯤은 비교를 좀 해보고, 여기는 뭐와 유사한, 에지지가 뭐와 유사한 모델링 기법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투비에서도 걔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거든. 모델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을 미리 좀 이렇게 개념 모델을 보면서 캐칭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그 정도 상위 수준의 레벨의 어떤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리더가 한번 좀 쳐다볼 필요는 좀 있다. 개념 모델 자체에서. 데이터, 사실은 모델이라는 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흘려보낼 건가에 대한 기초 밑그림이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키나 물론 거기에서도 어떤 효율성을 생각하고 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IO가 병목인, 뭐 아직도 IO가 병목인 세상이에요. 저희 디스크 IO가 병목인 세상이잖아요. 아닌가요? 아직도 IO에 대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안 됐어요. IO가 병목인 세상에서 사실은 이 데이터 저장 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뭐 나중에 비기닝이라든가 나중에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효율성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줄줄줄줄 굴비 엮듯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리드 아키텍트 입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보고, 이게 과연 마저를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들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번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메타 시스템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새로 이제 메타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메타 시스템도 사실은 벤더 제품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차만별이고, 용어를 정의하는 거라든가, 용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 혹은 도메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자체도 사실은 막 천차만별이세요. 그래서, 천차만별이고, 메타 시스템 자체도 그것들을 갖다가 다양한, 생각으로 디파인을 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하고, 리드 아키텍트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데이터 표준화 진행하는데, 여기 악용이 사실 좀 많이 됩니다. 응용 쪽하고 아키텍처 영역하고 사실 표준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표준 프로세스를 따라서 가세요라니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드 아키텍트 입장에서는 걔를 좀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해 줄 필요는 사실 리드 아키텍트가 해야 될 업무이다. 모델링은 뭐 그렇고요. 자, DB. 저는 DBMS 관련된 부분들 이제 제가 KT DW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테라데이터입니다. 테라데이터.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MPP입니다, MPP.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크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DBMS에 이제 SMP하고 MPP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냥 아키텍처적으로 쳐다보면. 근데, MPP이다 보니, 이게 MPP이다 보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파티셔닝 어떻게 나눌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초반, 가지는 생각, 사상에 따라서 사실은 나중에 구현해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스 많이 했구나. MPP 머신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SMP,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시는 오라클이나 이런 오라클 DBMS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는데, 좀 제가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저 DB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런 대용량 처리에 관련된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요즘 공부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리드 아키텍트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리드 아키텍트는 동작 메커니즘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내가 DBA 출신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DBMS의 동작 원리, OS의 동작 원리,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동작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나중에 이제 사실은 제가 요거 쭉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의 롤은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테크니컬한 문제이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이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리드 아키텍트인데, 결국은 그런 어떤 베이스적인 테크니컬한 어떤 날리지가 없이는 결론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이슈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리드 아키텍트 역할을 한 저로서는 사실은 구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맨날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게 일인데, 구글하고 안 친해야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친해야 안 친해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IBM 제품에 오라클이 올라가 있어. IBM 제품 AIX에 오라클이 올라가 있죠. AIX에 오라클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생겼어. 이거 오라클 거야, IBM 거야? 를 디시전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과연 그걸, 근데 참 벤더들은 재밌어요. 내 거 아니라 그러거든. 내 거 아니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 물론 뒤로는 열심히 알아보겠지만 일단 표면에 보이는 스탠스는 내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싸우고, 근데 결국은 사실은 거기서 중심을 잡고 이건 너네 문제야라고 이렇게 찝어줄 수, 벤더에 대해서 너네 문제야라고 찝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결국 리드 아키텍트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OS에 쉐어드 메모리 쓰잖아요.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문제야? 혹은 멀티 스레딩에 관련된 문제야? 아니면 DBMS가 처음 뮤텍스를 쓰다가 생긴 문제야?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 지식들을 OS 지식이든 DBMS 지식이든 아니면 자바의 어떤 JVM의 지식이든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런 디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저는 사실 이렇게 SI 바닥에서 굴러먹다 오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꽂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어느 게 맞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내가 이슈 해결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반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내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관련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글하고 친합니다. 맨날 찾아봅니다. 맨날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리드 아키텍트, DBMS는 뭐 알아야 돼? 그냥 DB야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사실 관리자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 산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디스크 스페이스에 관련된 부분하고 대신 하드웨어 캐패시티, 그러니까 CPU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인데, 제가 하나은행하고 수협해서 굉장히 시스템 테스트를 보통 한 8개월씩 합니다. 야간으로 한 8개월씩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해오는데, 사실 CPU 용량 저희가 제한하는 TPMC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비즈니스가 일단 엮이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공허한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TPMC라는 것과 그다음에 TPS라는 거, 내가 실제 비즈니스 트랜잭션 태워가지고 나온 그 아웃풋과의 어떤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TPS 입장으로 굉장히 좀 잘 나오게 하고 싶은데, 결국은 각 밴드들이 제시하는 모든 TPMC들은 사실은 허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혹은 비즈니스가 지나치게 복잡하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많은 비즈니스들이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그 용량 산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리드 아키텍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찾아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 성능 목표, 혹은 어떤 스페이스 부족, 나중에 비용들이 다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동반되는 어떤 이런 행위들,
산정에 관련된 행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혹은 약간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비즈니스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다양하기 때문에, 다이버스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원증은 꼭 부족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제한 용량하고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제안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TPMC적인 수치와 실제 리얼에서 돌아가는 수치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상당한 갭이 있고, 결론적으로 보면 제안 당시에 물론 그걸 아까 아키텍처 제안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집어넣긴 하는데 그게 억셉터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넣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 한 중간쯤 선, 그러니까 내가 제안 단계 때 넣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원래 RFP상에 나왔던 그 중간 단계 선 정도에서 사실은 모든 TPMC들이 끝나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데요. 가장 많은 게 사실은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소프트웨어키 도사분들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거 소프트웨어키 관련돼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 인터페이스이더라고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거래 패턴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간의 통신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어떤 프로토콜로 어떤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할 건지가 사실 가장 고민. 지금 소프트웨어키 영역 관련돼서 인터페이스와 그다음에 와스와 그다음에 쉽게 말하는 응용이라고 하는 자바와 랭귀지와 사실 요게 막 혼재돼가지고 소프트웨어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피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전문이라든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와서는 그 동맥을 만드는 작업들이 소프트웨어키가 결국은 해야 될 작업들이잖아요. 혈관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거든요. 시스템 간에. 혹은 내가 펑션과 펑션,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에 어떤 혈관들을 만들어내는 작업,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지 동맥경화가 안 걸릴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역할이 소프트웨어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자기가 이제 경험한 베이스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소프트웨어키 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스럽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인터페이스, 이 부분 중에서 인터페이스였었던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키 뭐 일반적으로 뭐 자바에 대한 표준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부분들도 물론 프레임워크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많은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프레임워크는 이게 기능적인 펑션이 얼마만큼 밑에 하느냐를 사실은 다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레임워크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일단 검토해내고, 그 기능이 없을 경우에 국내 현실은 개발하세요인데 외국의 현실은 그냥 쓰세요잖아요. 자, 그러면 어세스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패키지든 프레임워크이든 어세스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세스먼트에 실패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어세스먼트 잘못해서 잘못된 제품 들어와 있고, 그걸 갖다가 커스터마이징 하려니 굉장히 노력이 들고, 외산 제품의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 못하고 끝내버리고, 뭐 이런, 사실은 요즘에 말하는 많은 패키지들과 많은 프레임워크들은 사실은 그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매번 프로젝트 들어갈 때마다 그걸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제가 소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소프트웨어키 관련돼서는 뭐 그 정도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TA 관련된 부분들, 뭐 TA 관련된 거 아까 말한 용량 산재에 관련된 부분 특히나 좀 중요해야 될 것 같고, TA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OS 오픈 소스 아키텍처 쪽 관련돼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TA 관련돼서는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오픈 소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까져놓고 보면 사실 PC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근데 정말 견고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놀래요. 그 오픈 소스의 견고함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인텔 베이스의 뭐라 그러지, 유닛에 대한 견고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향후로는 다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기반적으로 보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날리지와 그다음에 각 노드들, 사실 노드 구성하는 것들이 가장 사실 여기 기본이겠죠. 노드 구성도 그러니까 아마 가장 기본일 겁니다. 물론
거기에 얹어갈 이제 메인 플랫폼인 DBMS나 아니면 WAS나 자바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어떤 아키텍처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뭐 여기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뭐 이런 작업들 뭐 구성요소 식별은 장비 선정 구성 방안 선정 요즘 거의 못하잖아요. 선정을 잘 못하긴 하는데 선정된 제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면 빨리 식별해서 집어 던지고 다른 거 좀 사주세요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해안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토타이핑. 저희가 매번 이게 프로젝트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라서, 아키텍처 검증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통 설계 단계에 이거 프로토타이핑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구축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결과물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마 회사마다 좀 틀릴 것 같은데 응용 개발 표준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키텍처 쪽에서 나오는 쪽도 있고요, 품질 쪽에서 나오는 쪽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키텍처에서 품질로 흘러 들어가서 표준화돼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응용에 대한 표준도 사실 아키텍처가 디파인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리파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바라보는 이 아키텍처 영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플랫폼 내지는 어떤 기반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는 어떤 이 아키텍처 검증과 그 다음에 업무 개발 그 사이에 있는 이 표준이나 도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키텍처의 주도하에 움직여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네,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응용은 사실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뱉어내요. 굉장히 요구사항을 많이 뱉어내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런 펑션은 이렇게, 저건 펑션, 이거 합치면 안 될까? 결국 나중에 가서는 비기닝 테스트 하거나, 혹은 나중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 다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표준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키텍처가 제시하는 거다라는 걸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고요. 네. 그렇고요. 자, 시스템 테스트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환경 제공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아까 표준 및 환경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토타이핑에서 만들어내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텝을 가지고 가는 건 이렇습니다. 프로토타이핑 한번 해서 표준을 견고하게 한다. 그리고 그 표준을 개발 단계에 제공한다. 라는 관점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워터폴 방식이라서 사실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표준 제공이나 아무튼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키텍처가 다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종 입장에서 이건 나가도 돼라고 승인할 수 있는 게 리드 아키텍트여야만 하거든요. 이게 표준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가자. 그 다음에 각종 표준에 대한 악유인이 응용과 아키텍처 사이에 발생하면 의사결정해서 가자. 리드 아키텍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덕목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일들 중에 하나죠. 네. 그 다음에 환경 제공은 뭐 당연히 인프라적인 환경 제공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매번 굉장히 이제 요거에 지지부진한 일들이죠. 그래서 환경 제공에 관련된 부분들은 내용이 좀 많은데,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제공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리드 아키텍트 입장에서 내가 미리 언제는 장비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 다 알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수급 일정과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의 온라인, 이걸 주도해 줘야 되는 게 리드 아키텍트의 해야 될 가장 큰 포션이다. 이쪽.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다양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관련된, 혹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나서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하는 것도 역시 리드 아키텍트의 임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행 단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행 단계에서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행 단계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이행 총괄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약간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응용 총괄이 이행 총괄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키텍처 총괄이 이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 그러면 시스템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총괄 입장으로 보면, 혹은 리드 아키텍트 입장으로 보면, 리드 아키텍트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컷오버 시킬 건가를 갖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리드 아키텍트가 의사결정을 해서 이게 갈 수 있네. 사실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야, 뭐 전환하는데 이거 전환 제대로 제 시간에 끝나겠어?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응용은 다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스템의 움직임과 시스템의 캐파시티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거 2시간 안에 끝나, 전환. 괜찮아. 그대로 일정대로 갈 거야. 혹은 리스크해. 일단 보고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사실은, 리드 아키텍트가 사실 가장, 이행 총괄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뭐냐 그러면, 이행 단계에서 아키텍트들이 이제 점검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리드 아키텍트가 이행을 하는 거가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약간 좀 말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쭉 해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플랫 뭐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요러저러한, 이게 프로젝트 하나를 1시간 만에 끝내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키텍처 이슈가 됐든 표준의 이슈가 됐든 프로젝트 일정의 이슈가 됐든 리드 아키텍트 반드시 관여해야 됩니다. 관여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영역 간에도 이슈가 있거든요. 영역 간에도 이슈가 있는데 AA하고 DA하고 사실은 이거 AA 잘못이야 혹은 DA 잘못이야 하거든요. TA하고 AA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시전을 내려주고 이게 옳은 방향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드 아키텍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이슈를 내가 지고 내가 그걸 해결해야 간다는 아주 투철한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저희 사내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딱 하고 나면 반응이 슈퍼맨이네 라고 보통 반응들이 와요. 근데 결국 뭐 슈퍼맨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런 생각들, 내가 여기서 프로젝트든 뭐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끈질기게 집어들고 걔를 완성시켜 나가는 끈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리드 아키텍트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나름대로는 아무튼 큰 프로젝트에서 계속 그렇게 해와서 좀 익숙해진 포맷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 익숙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거시기 합니다. 예, 그렇고요. 결국 이슈 관리나 장애 해결 이런 것들은 진짜 리드 아키텍트가 챙겨야 될 덕목이다라는 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오픈CA에 가서 제가 오픈CA 인증받으러 가서 깜짝 놀랐다고 제 생각을 약간 좀 바꾸게 된 게 있는데, 그 전까지 사실 저는 완전한 기술자였어요. 완전한 기술자였는데, 기술자죠. 문제 해결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성 잘하고 하는 기술자였는데요. 결국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아키텍처로 구현하는가에 관련된 거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는 게 오픈CA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아키텍처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들, 어떤 재원들을 동원을 해서 아키텍처로 훌륭하게 구축해낼 것인가를 사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아키텍트의 숙명인 것 같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이 가능하시다면, 앞에 뭘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테크니컬 아키텍트야. 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야. 뭐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야. 나는 뭐 데이터 아키텍트야를 붙이는 순간 사실은 아키텍터 그 어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어떤 이런 총괄적인 어떤 총론적인 어떤 통합적인 아키텍처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싸그리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구나라는 거 오늘 한 뭐라 그러죠? 한 50분 거쳐서 장시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